안녕하세요. CNG TV 진행을 맡고 있는 조용식의 디지털 지식방송의 조용식입니다. 2018년 9월 10일 CNG TV 방송은 건축 IT 트렌드와 미래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복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만나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축 IT 기업인 디지트는 건축 분야의 가상현실과 자동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더 나은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현재 디지트 대표 한기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작은 회사지만 특이하게 CTO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CTO인 황혜련 CTO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사실은 좀 생소하고 네. 그래서 CEO의 자기가 소개,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재미있는 CTO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네. 굉장히 기술 회사인가 보죠? 네. 예,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디지트는 건축 IT 기업으로 건축가들한테 필요한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관련된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영업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갖고 오게 되고 그거를 직접 개발하고 네. 실제 기획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분은 옆에 있는 CTO 황희련 씨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기존 건축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기술로서 저희가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또한 이제 VR, 그다음에 밸류 엔지니어링, 이제 컨설팅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력으로 이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대화를 했는데 두 분이 다 이제 건축과 나오신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건축과 나오면 우선 이제 건축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건설회사에 많이 들어갔어요. 중동도 네, 많이 맞아요. 가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좀 완전히 기술이다. 왜냐면 그 옛날 선배들이 건축과 나와서 VR 해. 막 뭐 이러면 조금 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테니까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시작하시죠. 네. 일단 저희 표지에 써 있는 것처럼 건축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써 있는 문장은 건축과 건축 문화, 뭐 또 건축에 관련된 것들이 기술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발 중에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앱이나 웹 같은 거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뒤엔 뭐 솔루션도 있고 밸류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예시들을 한 개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웹사이트 이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유니티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해서 만들었었던 토공장비 투입량 계략 견적 시스템을 웹 서비스로 개발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디벨롭먼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이 저희의 아주 주요 업무였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걸 갖고 1번 일대, 2번, 3번, 4번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서비스는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되게 업무량도 줄여주고 들어가는 품도 줄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고 있는 두 번째는 솔루션이라고 썼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자동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매스그라피라고 지었고요. 아마
다다음 달쯤에 매스그래픽.com이라는 웹 서비스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도처럼 주소를 검색해서 거기 나오는 영역을 사각형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3D 모델링 데이터와 매핑 데이터까지 얹혀가지고 뭐 라이노든 레빗이든 스케치업이든 원하는 3D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열어서 뭐 CG든지 연구 목적이든지 뭐 공모전 목적이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솔루션이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연하고 작동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는 지금 이건 건축학과 학생들 실무진 분들한테 뿌려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걸 웹 서비스로 제공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을까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고 계신 겁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거는 라이노 플러그인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 반경을 입력하면 지금은 이렇게 대지와 건물 매스가 좀 디테일한 형태로 나옵니다. 네. 앞으로 개발할 거는 여기에 아예 사진까지 찍혀서 매핑까지 되는 그런 모델링이 아마 제공될 겁니다. 주유소도 있고요. 네. 지금 보고 있는 큰 건물이 강남 교보문고입니다. 네.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봤어요. 반포 자이 아파트인데요. 이 클릭을 해서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넘어와서 매스그래픽에서 주소 입력하고 반경 입력하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뭐 CG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연구 목적이라면 이게 위치가 한국이고 오후 2시에 그림자를 보고 싶다. 그때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양 넣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 황일현 CTO가 이거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재구성을 이제 API로 제공을 받고 이 파일을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모델링으로 다시 재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저희 건축이나 건설 아니면 조경 아니면 연구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3D 모델로 변환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3D 데이터가 국가에서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트림 맵이라고 해서 네. 오픈 소스로 사용자들이 직접 지도 편집에 참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맨하튼을 거기서 검색하면 맨하탄의 도로나 인도, 건물이 엄청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딱 봤을 때 네. 이제 요새 흔하게 뭐 구글이나 이런 네, 보통은 데서 그렇죠. 예.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몇 년 전 데이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 국가의 데이터는 그래도 굉장히 최신으로다가 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어색하게 나오고 네. 아직 서울시청이 어색하게 나오는 그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최신이진 않습니다. 예, 예. 이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제공해 드리는 건데 네. 대지는 무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대지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저렴하게 아마 제공해 드릴 것 같고 아니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릴 것 같고 건물 매스가 이제 모델링 데이터가 무겁고요. 거기에 대해 매핑까지 입혀지면은 파일이 굉장히 무겁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자기 건물을 실제 모형을 얹히고 예, 싶으신 예. 분들도 있을 거라 예.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여기 매스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갖고 3D 프린팅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그런 작업도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완전히 뭐 이
패키지네요, 이게. 예,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공장처럼 처음부터 네. 끝까지 이제 검색만 하면은 네. 결과물 모델링 그 모형까지 나오는 네. 정도 수준까지 근데 가능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예, 저 모델링에서 애드할 수도 있나요? 왜냐면은 어떤 건물 같은 것들이 예. 없는데 네. 그거를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보신 화면은 이제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라이노에서 이제 저 대지를 네. 불러오고 그 다음에 주변 매스를 불러오고 네. 이제 라이노에서 이제 설계하고 있는 설계 건물을 이제 그 대지에다가 대신 올려서 주변 건물과의 이제 그런 조화 같은 것도 조화 같은 같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런 걸 꿈을 많이 꿨었는데 이제 대중화되진 못했어요. 네, 너무 뭐 실험실에서만 하고 그리고 네. 굉장히 뭐 슈퍼컴퓨터나 굉장히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대중화를 못했는데 굉장히 좀 재밌네요 이게. 또 다음에 계속 하시죠. 예. 그리고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업무는 밸류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이런 업무들을 밸류 엔지니어링으로 묶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증강현실로 무슨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솔루션을 쓰고 어떤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까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 관련된 교육도 역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라메트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네네.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지 한번 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예, 예. 파라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나요? 보통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면 비정형 아니면 복잡한 형상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파라메트릭이 뭐냐면은 이제 그 변수를 주면 그렇죠. 예. 그 굉장히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싣거에 다시 재사용하거나 막 이럴 때 파라메트릭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로 쓰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파라메트릭이 아주 제가 생각하는 그 파라메트릭 바로 그것이고요. 사실 건축에서는 라이노의 플러그인으로 그래스퍼가 개발되면서 이제 얘를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 라이노의 어떤 서피스에다가 어떤 형태를 입히는 것 또는 라이노의 어떤 매스에다가 이걸 반복 작업으로 뭔가 유닛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금 재사용이라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작성한 파라메트릭 알고리즘으로 A형, B형, C형 다양한 대안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요 과정을 파라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질문하기 좀 저기 한데 제가 이제 옛날 라이노를 배울 때 뭐 그래스호퍼라는 그 좋은 툴이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은 나 라이노 안 쓰고 뭐 다른 뭐 그 툴을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랑 비즈니스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V 컨설팅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쪽에서 그래스호퍼를 써도 저도 그래스호퍼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스호퍼 파일을 원한다면 파일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나는 이렇게 생긴 결과물을 원합니다를 저희가 그래스호퍼라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요. 이 그래스호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는 없이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저도 이제 아까 문의 아니라 이쪽은 굉장히 여기 드시는 분들도 라이노나 그래스호퍼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뭐 많이 아는 분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들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시청자분의 대신 그 질문을 해드리면은 네네. 그 유니티는 사실은 그 게임 엔진인데 서로 이제 관계를 약간 좀 그 정리를 해주셨으면은 그래서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니티랑 그래스호퍼나 라이노 이 환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 연결고리를
다인데 네. 그 서로 각자 발전된 솔루션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좀 네. 잘 그게 뭐 서로 연계된다기보다는 네. 아까 전에 이제 각각의 회사가 이제 원하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으면은 네. 그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의뢰가 들어와도 그 회사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제 좋은 환경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누구 어떤 솔루션을 선전하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그러면은 그 레빗이나 뭐 이런 네네. 걸 쓰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오면은 가능한가요, 여기? 네, 만약에 레빗을 사용하는 유저인데 네. 이 공간을 갖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유니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요. 예, 예. 만약에 이 안쪽에 파라메트릭한 형태를 넣는다거나 네. 아니면 창문을 그러니까 파라메트릭하게 형태를 넣는다는 거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그 노가다로 쉽게 말해서 반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래서포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고 유니티를 사용하든 그래서포를 사용하든 레빗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데 뭐 다이나모를 사용하든 예. 저는 그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대부분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게 깊이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정보들이 너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은 제가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워 VR이나 뭐 라이노도 한 6, 7년 전서부터 예, 예. 했지만 예, 사실은 맞습니다. 회사로 이렇게 크거나 이런 거는 그 커뮤니티는 제가 아는데 이렇게 네네. 뭐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들고 이런 데는 드물기 때문에 네. 좀 회사가 어떻게 생겼고 몇 년 전에 생겼고 또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디지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는 2014년도 12월에 그때 아마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12월 17일이죠. 그때가 이제 개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횟수로 따지면 3년하고 한 7개월, 8개월 뭐 이렇게 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하기 2년 전에 만들었던 곳이고요. 3학년 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는 디지트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스호퍼라는 소프트웨어를 학습할 수 있고 관련된 영상 자료도 제공하고 가끔씩 정모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튜터로서의 디지트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업자 디지트가 있기 전에 커뮤니티 운영자로서의 디지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오른쪽에 보시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저희 팔로워들이 있고요. 네. 저희 뭐 네이버 카페 여기 말씀드린 16,000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 회원들이 바로 그 커뮤니티 회원님들입니다. 네. 그렇게 인원들이 많이 모이니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많이 해보고요. 네.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워크샵, 캠프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그래스호퍼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사분들을 영입해서 스케치업도 알려드렸었고 뭐 레빗, 아키캐드, 트위모션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미지들을 보여드리자면요. 이건 학생들 대상으로 건포도 그리고 웅크리다라는 각각 포토샵 강의 그리고 3D 모델링 강의 해서 만들었던 학생들 작품이고요. 한 달 정도 방학 기간 동안 주 3회 과제를 내게끔 굉장히 바쁜 일정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후원사들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이 아니라 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적으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수용해서 연사들도 모셔야 되고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대관비, 연사비, 뭐 보면 알겠지만 커피들이 하나씩 있고요. 과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물품이라도 선물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일 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도서 출판 대가나 뭐 디자인 매거진 CA 또는 캐드앤 그래픽사 같은 곳에 좀 후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받았던 후원 물품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인연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몇 년 됐지만 네. 아직은 이제 약간 좀 스타트업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네. 그런 이제 기업인 것 같은데 그 한 두 가지 제가 좀 네.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건축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비즈니스나 건축계라고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건축이라는 데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보수적인데 이런 그 사실 이거는 지금 이 기술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도 엔지니어 쪽은 덜 보수적인데도 굉장히 막 지금 막 시작하고 있고 막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할 때 야 이거 뭐 게임 아니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VR 해주면 야 이거 게임 아니야? 이거에 내가 뭐 돈 들여? 이거 뭐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거 내가 건축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약간 디지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도면도 무시하는 세대도 있고 스케치로 다 스케치도 하려고. 시공하는 사람들은 내 경험 가지고 막 야 내 경험 내 머릿속에 다 있어 뭐 이런 근데 굉장히 난관인데 나름대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예. 사실 다행히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게 2014년 12월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건 15년도, 16년도가 될 텐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그런 뭐 우리가 보수적이고 VR은 우리 게 아니야,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아, 저리 가 그렇죠. 이런 만한 풍토는 다행히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전에 2014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5년도, 16년도에는 예, 생각보다 네,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괜찮았죠. 네. 그랬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요새는 이제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이제 보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 방송이 2008년에 VIM을 예, 소개를 하고 막 2008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외국에서는 지금 VIM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뭐냐 뭐 시공 따로 하고 뭐 설계 따로 하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세대. 네. 뭐 요새는 스마트폰은 누구나 스마트폰이 그 전에는 뭐 스마트폰은 뭐 매니아들이나 갖고 있는 거지 이건 무슨 누가 일반인들 요새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지털이라는 게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VIM과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떤 관계인가요? BIM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전 디지털 건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82년도에 그 처음 캐드의 전신이죠. 82년도에 서덜랜드라는 박사님, 마이크 서덜랜드라는 박사님께서 MIT 죄송합니다. 62년도입니다. 62년도에. 1962년도에 스케치패드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마치 영화관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펜을 들고 화면을 찍어내면서 캐드를 그려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80년대, 90년대에 개인 PC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툴이 설계에도 사용되고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면 모니터가 여기 있고 본체가 가로로 있는 그런 컴퓨터 있잖아요. 본체 위에 모니터를 얹어서 쓰는 그런 컴퓨터에서 이제 오토캐드를 깔고 오토캐드로 도면을 치고
사실 전 그때부터가 디지털 건축의 시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이 됐든 뭐 건물 관리가 됐든 그런 업무에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 건축인데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디지털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BIM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델링, 렌더링, 아니면 뭐 수량 산출을 했다, 뭐 면적을 구했다, 최적을 구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레빗을 써야 된다가 아니에요. 아키캐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가 아니라 라이노, 그래서퍼가 훌륭한 BIM 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황일원 CTO가 쓰고 있는 유니티 또한 훌륭한 BIM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례로 유니티를 이용해서 어떤 공간을 증강을 해서 모바일 폰을 들고 인식자에서 건물을 보면서 건축주가 여기 색상은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재질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또한 훌륭한 BIM 툴로서 활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BIM에 대해서 이제 넥스트 BI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단은 뭔가 하나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약간 기성세대라고 그럴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딱 여기까지가 BIM이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BIM 그거 내가 볼 때는 그냥 3D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이상 VR? 야, 이거 너무 간 거 아니야? 뭐 나중에 뭐 좋습니다. 뭐 디지털 아까 말씀대로 디지털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하루 건너 새로운 디지털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해서 찍다가 어느 날 또 3D 스캐너 네. 또 드론으로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젊은 세대들은 되게 플렉시블하게 받아들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우리 세대 같은 경우 옛날에 5구 펜으로다가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3D 딱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이 도면에서 플로트로 하다가 이제 도면 3D도 나오고 VR도 나오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데로 변화에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그걸 굉장히 잘하던 사람은 다음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때 지금 여기에 중견인 분들은 아까 이걸 듣고서 어떻게 변화해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건축하는 이제 내가 건축 사무실을 작게 하거나 뭘 했을 때 나도 그쪽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세미나를 들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가야 되나? 내가 어떤 툴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이 있을까요?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라고 해서 막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도 많이 강연을 나가는데 보통 그래서퍼라는 소프트웨어를 강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실무자분들 강연하고 또는 임원진들 강연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퍼를 이용해서 뭔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붕어빵 만드는 장사를 한다고 치면 저는 만약에 실무진의 입장에서 붕어빵을 직접 만들려면 어떤 반죽을 써야 되고 팥은 얼마나 내야 되고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고 붕어빵 틀이 요즘 A사에서 나온 게 정말 좋다더라.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위에서 관리하는 매니징의 입장이 되면 어떤 반죽에 어떤 성분이 뭐를 갖고 있는지를 물론 알아야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렇죠. 전체적인 입장에서 매니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진 강연과 임원진 강연은 이런 식으로 뭐 다릅니다. 다르죠. 실무진 강연은 퍼포먼스 위주로 어떤 단축키를 알려드리고 이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세요. 갖다 끌어다 쓰세요.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임원진은 쉽게 말하면 라이노 화면 돌리는 방법, 그래서퍼 파일 여는 방법,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장점과 단점, 한계점,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엮는 것들이 임원진들이 결정권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BIM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레빗을 들게요. 레빗은 대표적인 BIM 모델링 툴입니다. 그거를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돼서 나온 새로운 기능들을 한 개씩 알려드리는 거는 퍼포먼스가 높아야 되는 실무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나이가 연차가 들어가지고 관리 쪽에 오셨다면 레빗이라는 데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안테나를 올려서 그런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CTO인 분에게 내가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황일현 CTO는 자기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좀 예측이 어떻게 요 근래에 한 네. 2, 3년 전에 어떻게 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고 네. 또 그런 거에 좀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근 근래 이제 근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BIM이 도입하면서 네.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래픽적인 그런 구현을 하는 이제 제도에서부터 이제 그 제도에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BIM이 생겨나면서 BIM이 이제 모든 건축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서 네. 모든 정보가 담기면서 이 BIM이라는 게 업계 표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표준이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준을 위해서 아직도 이제 표준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준화가 이제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표준화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 VIM의 버추얼 리얼리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표준화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거 표준화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못 따라가는 네, 거죠, 네, 이 기술을. 네, 표준화라는 건 맞습니다. 항상 뒤에 한참 뒤를 찾아가기 때문에. 근데 VR 자체의 표준화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VR이라는 거는 이제 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BIM을 이제 VR과 도입함으로써 내가 VR로 제작된 건축물을 이제 VR로서 체험하는 그런 목적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3D라는 거, 우리가 말을 3D라고 그러지만 사실 3D라는 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3D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디지털로 하는데 옛날에는 디지털도 정지가 네. 있고 디지털 도면도 3D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영상도 3D가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3D도 진화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엔지니어링 분야 요새 이제 가장 하두가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네, 디지털. 건데 그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실제 피지컬 트윈이랑 디지털 트윈을 서로 센서들끼리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피지컬 트윈이 야 앞으로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이 건물에 무슨 영향이 있나? 네. 너 시뮬레이션 네가 해봐. 그러면 디지털에서 얘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1시간에 몇 미리 이상 오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걸 전해주고 뭐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막 그거에 엄청나게 지금 들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 엔지니어링 분야는 갑자기 디지털 트윈이 몇 년 전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 전에는 시뮬레이션 따로 뭐 이 해석 따로 막 이랬는데 이제 그걸 통합해가지고 모델로다가 하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은 VIM의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 모델 안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3D 단순히 이제 BIM이라는 게 3D 모델링이 아니고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네. 이제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지어지는 과정, 네. 그다음에 완성된 후, 그다음에 건축물이 이제 파괴되기 전까지 생애 주기 관리, 네. 그다음에 파괴될 때도 네. 이제 어떻게 파괴를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그 시나리오가 BIM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BIM의 비전인데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에 난 이걸 딱 봤을 때 이거가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건축에도 오고 뭐 일상에도 오고 이코노믹에도 오는 거 엔지니어링이나 모든 뭐
마켓에서도 오고 뭐 다 오는데 이게 디지털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건축에도 디지털 포메이션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방향은 확실한 건데 얼마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많이 해결하냐에 따라 다른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디지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튜터라는 튜터로서요. 저희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연사분들도 모셔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제가 4차 산업혁명이 그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방금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이 이렇게 따로 쓰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니티와 그래스퍼가 같이 쓰인다. 아니면 레빗하고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인 그래스퍼가 같이 쓰이진 않을까? 기술이 국한되지 않고 어떤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판화라든지 목조형 가구 디자인 얘네 둘이 일을 한다면 어떤 게 될까? 이렇게 섞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PA 워크샵이라고 첫 번째 시도했었던 파라메트릭 디자인 워크샵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을 알려주고 그거를 지금 너의 전공 분야와 한번 엮어보라 라고 해서 판화과 학생은 그림을 파라메트릭하게 표현을 했고 도예유리과 친구들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또 파라메트릭한 도자기도 만들고 이런 식의 재밌는 워크샵을 좀 기획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전시도 같이 해가지고 조그만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작품들 사진도 다 찍고 이렇게 기사로도 배포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렉터스와 비클이라는 3D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 플랫폼 그리고 건축 3D 프린팅 서비스 두 가지 서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여지는 것들이 저희 협력사들입니다. 네. 같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력사가 더 큰 것 같은데. 네, 동그라미 사이즈를 더 크게 했네요. 그 건축 프린팅이라는 그 3D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왜 건축 프린팅이라는 분야가 왜 따로 제가 떼서 비클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3D 프린팅을 할 때는 2013년도, 2014년도만 해도 3D 프린팅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만큼 물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FDM 방식이다, LCD 방식이다, SLA 방식이다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개념조차 없을 때가 바로 2013년도 그쯤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넘어가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모형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품보다 훨씬 적고 빠르고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건축에도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발전한 것 같아요. 한 2017년도부터는 저희 디지트에 저희가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뽑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를 뽑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단순히 이렇게 생긴 마우스, 이렇게 생긴 키보드라면은 출력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것들이 조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래브 두께와 기둥 간격, 그리고 거기 안에 가구가 들어간다면 가구의 그 두께 같은 것, 의자 다리의 두께,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3D 프린팅 출력하는 업체에서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요 둘을 적절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3D 프린팅이라는 분야를 따로 만들어서 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현재 저희는 비클이라는 브랜드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추후에는 그 매뉴얼이 완성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 워크샵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따로 뽑아서 만든 게 비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향하는 거가 버추얼 리얼리티, 자동화,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이 자동화는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봐가지고 이게 자동화라는 게 저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인간 비용이 많이 들고 네네. 네. 그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어떻게 줄이자라는 거가 주어적인데 이런 아이디어는 두 분 중에 누가 주로 많이 아이디어는 보통 CTO가 합니까 아니면은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네. 대표님 구현은 이제 구현은 네. 이제 제가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무 자동화, 예 맞습니다. 공장 자동화. 예 맞습니다. 근데 건축 자동화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건축 자동화에 대해 조금 더 부언을 예로 실례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더 실례라고 하면은 이제 반복된 이제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정형 모델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파사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되게 되겠는데 네. 그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그 파사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제 면을 쪼개 가지고 이제 발주를 내야 되는데 네. 이게 모델링이 바뀔 때마다 네. 사람 손으로 계속 쪼개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모델링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면의 그런 쪼개짐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바꿔서 물량 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연결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VR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네. 뭐 근데 자동화는 사실은 그 기업들이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할 것 같은. 네. 저 사실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여기저기 영업을 다니면서 또는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을 많이 샌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든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예. 난 정말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하면 정말 빠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이거다 싶어서 만든 게 매스그래프였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파라메트릭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쉬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절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뭐 키보드, 냉장고 아니면 심지어 로봇 청소기 안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만약 로봇 청소기 안에 예를 들어서 L이라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냐면 가장 넓은 면적을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로봇 청소기 L을 사가지고 여기들을 청소하든 저희 집을 청소하든 아니면 CTO 황일현네 집을 청소하든 거기 안에 도면 정보를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 층수 정보를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갖다 놓으면 어느 형태든지 가서 청소를 합니다. 바로 저희가 개발하는 게 바로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처럼 한번 개발을 하면 A네 집이든 B네 집이든 뭐 저희 집이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뭐냐면 이제 파라메트릭보다는 이게는 내가 볼 때는 지능형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건축 AI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알고리즘이거든요. AI가 사실은.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을 굉장히 넓게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메트릭을 조그맣게 쓰는 거는 파라메트릭을 이제 메케니컬 쪽으로 쓰는 거는 구속 기반 이제 파라미터만 일단 프로그램 돼 있고 파라메트릭만 넣어주면 얘가 좀 플렉시블하게 일할 수 있다. 그 파라메트릭. 그리고 이제 AI는 얘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댑티브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 로봇 청소기가 가면은 어떤 프로그램된 거나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가 이제 패턴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약간 좀 파라메트릭이고 얘가 약간 좀 굉장히 잘 적응하는 거. 또 이제 얘가 이제 자기가 모르면 AI 크라우드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정보를
자기가 변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AI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회사가 나중에는 AI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 회사라면.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느낀 건데 이제 그 가장 인간적인 거와 디지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축이라는 거는 AI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전반 산업에서 알고리즘이 강하면 참 좋은데 네. 굉장히 드문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회사라고 자기가 자처하는 회사가 좀 드물잖아요. 뭐 솔루션이다 뭐 저기인데 알고리즘이 사실 모든 게 다 네. 좌우하거든요. 지금 삼성이나 LG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AI 스피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뭐 서비스 이런 거 다 알고리즘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사무실에는 현재 저 렉터스와 비크리 서비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합정동 사무실 7명이 저까지 7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디지트의 대표 공동 대표기도 한데 렉터스 그리고 비크리의 공동 대표기도 하고요. 황일현 씨도 마찬가지로 렉터스의 기술 기획을 거기서 또 CTO거든요. 이게 또 서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에요. 7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거를 알고리즘이라는 거가 일단은 수학적으로 네네. 해서 디지털에다 거기다 프로그램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 CTO가 주로 하십니까? 네, 또 CTO가 주로 합니다. 또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코딩도 하세요? 네, 저도 코딩을 저희 둘 다 전공은 건축학이거든요.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고요. 황일현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기 때문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파다 보니까 서로 공부도 하고 저도 코딩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만드시지 그러세요.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나 네. 뭐 그래스호퍼를 파이썬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파이썬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 네, 말씀이시죠? 파이썬이나 이런 거로. 아마 제너럴하게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이미 있고요.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이 주 언어로 돼서 하는데 다른 언어도 아마 자바스크립트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이나 네. 그 자바는 이제 그 AI 쪽은 아직 약하니까 네. 요새는 파이썬 쪽이 주로 네. 거의 엄청난 라이브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거기 인터페이스만 만들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요새 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 이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계산을 한 연산 자료를 가지고 유니티로 넘겨준다든지 해서 그 결과값들을 서로 넘겨가면서 이제 연산을 하는 방법을 저희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사실은 건축가를 나왔지만 이제 건축 공부를 좀 덜 하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스타트업 회사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거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건축 교수분들이나 건축계에서는 약간 이단화 같은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디지털을 설립하면서 처음 했던 생각은 지금도 뭐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희 둘 다 건축
건축인을 위해 건축 뭐 건설이든 건축이든 제가 말했던 뭐 아니면 학과 학생들이든 그 친구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 갖게 된 생각은 건축학을 졸업하는 인구가 그래도 한 1년에 5,000명 이상은 한 1년에 7,000명 이상이 건축학과 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그중에 5,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매년 5,000명의 인원 건축학과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모두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가든 시공사를 가든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길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길 같지만 저희도 나름의 건축 IT 기업이기 때문에 건축을 콘텐츠로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꽤나 재밌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항공 전공을 했는데 가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시키라고 그러거든요. 네. 인베딩이나 뭐. 근데 이렇게 디테일 세상이 저는 제가 컴퓨터를 시작한 지는 한 40년 됐는데 네. 이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학교에 가면 가장 늦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딱 가면 굉장히 여긴 좀 늦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저항적이라 보수적이다. 쉽게 뭐 보수적이라고 그러지만 변화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보수적인 말은 굉장히 좋게 말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자기가 일단 한번 배워서 잘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움직이려는구나. 외부에서 누가 오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두 젊은 분들이 조금만 더 나이가 드셨다면 뭐 좀 강하게 뭐 질문도 했었을 거예요. 요새 왜 건축 이렇게 보면 뭐 말이 많냐? 왜 건축이라는 건 건축을 해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건축에 대한 책 중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은 생활과 삶을 담는 그릇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뭐 건축 가지고 뭐 이게 뭐 예술이다 뭐다 이렇게 막 말이 많은데 너무 입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행동은 우리는 없고 근데 외국의 자료 같은 거 제가 이제 보면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서서히 뭐 그렇게 떠들지 않고 척척척척 뭐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그 흡수해버려가지고 뭐 이걸 왜 쓰냐 뭐 하냐 이런 거가 없이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쓰는 사람이 사회에서 이기면 그 사람 거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쓰냐. 우리 이거는 건축은 예술인데 왜 뭐 이러냐. 뭐 이런 기술이 너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좀 희망사항이 있다면 더 많이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3년마다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저는 이제 뭐 요새 VR, AR,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MR 나오고 또 나중에 뭐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뭐 그 전문가도 3년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요새는 그 3년 이상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3년마다 야 이거 뭐 인터넷과 다른 또 뭐가 나올지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까 그러는데 이제 질문이 많이 있으실지 이게 왜냐면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거꾸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원규님이 궁극적으로 개인 집을 다양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업계 종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개인이 이제 주택을 설계하는데 그죠. 이제 뭐 먼 날 되면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대량 생산의 끝자락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비용만 든다 그러면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약간 긴장하셔야 될 게 어제 그 저기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네. 그 볼보에서 네네.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침대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때면은 사실은 사람이 꿈이 사실은 건축하는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제일 좋은 게 자기 집을 들고 다니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들고 이동하는 집이 나오지 않을까 미래에는. 집이 내가 운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이게. 자고 있어도 지가 어느 날 딱 봐보면은 대전에 와 있고 그게 사실 꿈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남자들의 남자들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 집을 다양하게 짓는 거에 대해서 업계 종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분 약간 건방진 질문이었는데 뭐 우리가 업계 종사자는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 네. 다녀보시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다양하게 짓는다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의 다양성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형태의 다양성의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생긴 걸 짓고 싶다, 이렇게 생긴 걸 짓고 싶다라는 걸 구현할 때는 역시 3D 프린팅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3D 프린팅 기술은 지금 건축에 쓸 만큼의 강도가 나오고 그만큼의 물성이 나오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시공 속도도 빠른 그런 건축용 3D 프린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축 업계 종사자로서 저는 그렇게 형태적으로 다양한 게 나오면 되게 재밌는 랜드스케이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맞춤형이라는 거는 지금 황일현 CTO가 얘기해 줄 건데 이거 개인이 이제 살아가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맞춤형으로 그 리액션을 집이 해주지 않을까 얘기해 줄 게 있지 않나요? 네, 그 이제 사람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아침에 안 씻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뭐 아침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어떻게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끈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패턴에 맞춰서 그 집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똑같을 수가 없는 집이 이제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집이 변하는 집도 좀 네, 그것도 맞춤형으로 이제 지루하지 않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리고 이제 이동한다 그러면 네. 태양에 따라서 이제 광을 내가 그렇죠. 많이 하는 그렇게 할수 거나 있는 뭐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배태곤님은 건설회사에서 대량으로 짓는 방식은 이제 지향하고 개별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발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건축 사무실이나 이런 데 건축하는 분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만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 질문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이아크에서 잠깐 황일현 CTO와 인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그때 아이아크에 6월 선생님하고 연이돼가지고 강연도 제가 많이 요청드리고 저희 세미나 때도 모셔서 강연 듣고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건축의 일반회라고 해서 내가 A라는 대지와 B라는 대지에 그 규모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도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A든 B든 사막이든 산속이든 같은 건축물이 3D 프린팅 돼서 놓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땅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제품같이 생산을 해서 갖다 놓으면 그게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을 풀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거와 좀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거가 약간 좀 생활에도 관련이 있고 약간 좀 철학도 있고 또 뭐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요새 이제 부동산이 오르고 뭐 아파트 오른다고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 멋있는 빌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냥 다 아파트로 해가지고 참 그건 걱정인데 어느 정도 좀 이런 자동화를 해결해서 다양한 모양의 집이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김수열님께서는 기존의 2D 데이터를 3D로 일괄 변환하는 방법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이건 사실은 약간 우문인데 견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D가 실제로 이거를 그래스호퍼로 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2D 데이터를 3D로 어떻게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님이 만든 그 솔루션으로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앱에서 실제로 2D 아파트 도면을 3D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인 견해에서 약간 좀 이거 상상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네네. 3D는 2D로 가능하지만 역으로 네. 2D에서 3D는 그렇죠. 어떤 지식이나 네. 이거는 이럴 거라고 네네. 추론을 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뭐 이분은 이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D 시절이니까 자꾸 2D에 전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최재준님은 건축 관련 데이터도 버전이나 형상 관리 같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이분은 약간 좀 기계 쪽에 하신 것 같아요. 형상 관리라는 개발하시는 거가, 분 같은데. 네, 형상 관리라는 거가 버전 이제 관리. 버전 관리 버전. 같은 경우는 BIM에서 이미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도 네. 이제 버전 네, 맞습니다. 관리하고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허성현님은 건축한 개로는 더 이상 현실엔 없겠군요. 아니 나는 이거를 건축학 개론을 저는 건축학도가 아니라 네. 그냥 연애로다가만 들었는데 여기 뭐 건축학도가 본 건축학 개론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수지가 미대생이라는 걸 모르고 네. 학생들이 많이 건축학과에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당 연도에 수지는 미대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이 건축학 개론 찍은 네. 건물 지어진 가봤는데 아 가보셨어요? 가보고 며칠 있다가 그 태풍 와가지고 다 부셔졌어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저 몰랐어요. 네, 거기 그냥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저런 영화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IT 건축학 개론. 제가 10년 뒤에 찍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건축도 이제 IT가 많이 들어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두 분처럼 특이한 분들이나 있지 모든 건축가는 아직도 도면에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세계를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뭐 끝나라고 자꾸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신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 CNG TV의 공식 블로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못 해주신 분들은 저희 캐드그래픽이나 이런 데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조금 더 좀 자기가 여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